네,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 주차 스터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다른 글씨체를 가져와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구현할 것은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백그라운드를 구현하면서 1차적으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빡공률과 프로그레스 같은 경우는 따로 알려드리지 않고 대신해서 관련 자료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후에 시도를 해봐서 성공한 코드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외부 글씨체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그 글씨체 파일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확장명이 있는데 OTF라는 확장명과 TTF라는 확장명이 있습니다. 둘 중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일단은 글씨체 파일을 먼저 준비해 준 다음에 두 번째로 글씨체 파일을 폴더에 넣어 프로젝트 폴더에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제가 직접 쓰고 있는 폰트를 먼저 준비를 해놨고 이것을 일단은 폴더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를 복사해 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터디 여기 이 폴더 프로젝트 안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엑스코드 내에서 폴더를 생성하여 드래그로 글씨체 파일을 추가한다. 일단은 엑스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폴더를 생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new group이라고 저는 폰츠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폰트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드래그로 넣어 주십니다. 여기에 add to target이라고 저희 프로젝트가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finish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체 파일을 눌렀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 첫 번째 거를 누르신 다음에 target membership이라고 이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프로젝트 파일에 적용이 안 돼 있으면은 적용이 안 되는 식입니다. 그걸 먼저 확인하셨다면은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 안 적어놨지만 이 프로젝트 맨 위에 상단에 들어가신 다음에 빌드 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맨 아래 copy bundle resource라고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저희가 방금 넣었던 파일들이 떠 있어야 합니다. 네, 이게 완성이 되셨다면은 네 번째로 info.fill 여기 있습니다. info.fill 여기에 제가 지금 이거 추가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요거를 추가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폰츠라고 있습니다. F5 네 이렇게만 쳐도 뜨네요. 폰츠 provide by application이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명을 추가한다는 뜻은 이제 여기 아이템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아래 이제 아이템이라고 뜨는데 여기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값을 넣냐? 요 파일명을 누르셔야 합니다. 대신 요 맨 끝에 있는 OTF까지 같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총으로 커맨드 C를 통해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인포 리스트에 가셔서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이름들도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다 넣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따라했다면 글씨체가 적용된다. 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커맨드스 해주신 다음에 저도 약간 떨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 타이머라는 이름을 이제 글씨체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스템 레귤러 이 상태로 사용했었는데 폰트를 눌러 보시면은 커스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뜨네요. 네, 이게 방금 제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한 0부터 99까지 글씨체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글씨체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왕 적용한 김에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외부 글씨체를 적용하시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은 제가 처음에 이거를 따라했던 링크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시면은 영상으로 차분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거 영상이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부터가 영상인데 이분이 친절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은 저처럼 적용이 되는 모습을 따라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저는 이제 바로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사용을 했지만 이분 이제 코드로 어떤 글씨체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코드까지 같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용도로도 괜찮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부 글씨체 적용하는 방법을 짤막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오늘 해야 하는 부분은 프로토콜을 구현할 겁니다. 프로토콜은 사실 제가 이 어플을 완전히 혼자서 다 만든 건 아니고 이 부분, 프로토콜 부분은 제가 직접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토리보드의 ID 값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화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네 번째 거를 누르시면 뷰 컨트롤러를 지정했던 화면인데, 이것과 별개로 스토리보드의 아이디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편의를 위해서 똑같은 이름으로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아이디 값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뷰 컨트롤러에 코드를 추가합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은 여기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뷰 컨트롤러에 집어넣겠습니다. 이 위치는 여기에 제가 이미지를 따로 첨가를 했는데, 이 괄호가 끝난 지점, 그러니까 클래스가 끝난 지점입니다. 이 클래스가 끝난 지점 아래에다가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 익스텐션은 클래스랑 상관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넣어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set time view 컨트롤러에 프로토콜을 명시한다 라는 뜻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뭐 에러가 났죠. 지금 어쩔 수 없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set time view 컨트롤러,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할 화면입니다. 거기에 프로토콜을 가져오겠습니다. 위치는 제가 여기 사진에 넣었다시피 임포트 바로 아래쪽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아마 여기서도 에러가 뜨나? 네, 지금 에러가 안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프로토콜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에러가 안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네 번째, set time view 컨트롤러에 변수를 만든다. 왜냐면은 변수를 통해서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수는 이 아래다가 새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set time view 컨트롤러에 버튼 set 액션에 코드를 추가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가 set 액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set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돌려드리면은, 네, 지금 이렇게 떴고, 뭐 1, 2 이렇게 했을 때 set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이제 뒤로 가지는 것을 저희가 구현해 놨습니다. 그때 누르는 버튼이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대신 이 self.dismiss라는 것은 가장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화면을 뒤로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복사해 주신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뜻은 간략하게 지금 저희가 만든 변수명입니다. 요 위에 만들어진 요 변수명이고, 요 변수명은 요 형태이고, 요 형태는 프로토콜에서 지정한 요 형태입니다. 요 형태 안에 사용할 수 있는 펑션이 있고, 그 펑션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번 뷰 컨트롤러에 버튼 타임 셋 액션의 코드를 추가합니다. 일단은 제가 똑같이 복사를 해서 넣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타임셋 버튼, 네, 여기 있네요. 시간 설정, 이거를 이제는 지워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코드를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일단은 설명하기 앞서 돌려보겠습니다. 네,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네, 1, 2, 3, 4 적용된 모습 보시죠. 4, 3, 2, 1. 네, 4, 3, 2, 1 적용된 모습 볼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간략하게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는 어렵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뷰 컨트롤러의 익스텐션을 활용하여 체인지 뷰 컨트롤러라는 뷰 컨트롤러를 만든다라는 내용은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요것입니다. 익스텐션이란 것은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뭐 어떠한 정의에서 확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기능을 더 추가적으로 구현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이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뷰 컨트롤러의 기본 내용을 확장해서 나는 새로운 체인지 뷰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직접 필요한 메소드를 넣겠습니다. 다만 이 메소드는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되는 메소드와 똑같습니다. 네, 리셋 액션. 이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커맨드 C 하신 다음에 커맨드 V 하셔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익스텐션으로 먼저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체인지 뷰 컨트롤러에 필요한 메소드인 업데이트 뷰 컨트롤러를 만든다라는 내용은 저희가 필요한 메소드를 업데이트 뷰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네 번째, 세팅 화면에 프로토콜을 명시한다. 이게 이제 제가 setTime 뷰 컨트롤러에 프로토콜을 명시한 겁니다.
익스텐션을 했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팅 화면에서 사용하기 위해 Change View Controller 타입의 변수 Set View Controller Delegate를 만든다는 뜻은 이 형태를 따라서 만든 변수의 이름입니다. 형태는 꼭 이걸 따라 주셔야 합니다. 이 형태와 이 형태는 같습니다. 이 변수를 만듦으로 인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메소드 메소드 형식으로. 그게 바로 맨 마지막에 추가했던 변수명 메소드를 통해서 실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두 번째 화면은 끝났습니다. 프로토콜을 가져와서 이 프로토콜에 대한 형태의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가 생성됨으로 인해서 변수 안에 있는 메소드를 실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면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타임셋 버튼 클릭 시에 뷰 컨트롤러의 set VC와 세팅 화면의 변수 set 뷰 컨트롤러 딜리게이트를 동일시 시켜주는 느낌입니다. 이게 저도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 네, 저희가 일단 이렇게 익스텐션을 해놨습니다. 다만 익스텐션을 해놨다고 해서 이쪽 화면에서 바뀌진 않습니다. 이쪽 화면에서 바뀌는 것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는 요 타임셋 버튼 액션을 눌렀을 때 뭔가를 실행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이건데 set as v라는 뜻은 맨 처음에 이제 그 스토리보드의 ID 값을 지정했는데 그게 이거와 동일해야 합니다.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지정한 ID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ID 값이라기보다는 요 setTimeViewController.Swift 그러니까 클래스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클래스죠. 네, 클래스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클래스명이고 앞에 있는 것은 ID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저장하겠다는 뜻이고 그 저장한 거의 .setViewControllerDelegate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죠. 이게 바로 저희가 두 번째 화면에서 만들어놨던 요 변수명입니다. 변수명과 요 변수명은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하나를 지우면은 얘가 인식을 못합니다. 왜냐? setVC라는 것은 이거를 통해 두 번째 화면에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면에 있는 얘와 동일한 이름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동일시를 시켜주셔야 setVC가 두 번째 화면의 변수와 동일시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동일시를 통해 연결고리가 매칭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 화면의 메소드도 같이 실행되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타임셋 버튼을 눌렀을 때 첫 번째 화면에서도 같이 실행이 됨으로 인해서 시간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도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백그라운드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 TT 어플을 만들면서 사용해봤던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플에 나갔지만 어플은 안에서 백그라운드 식으로 계속 돌아가게끔을 설계를 해봤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정확합니다. 시간이. 왜냐면은 나갔지만 알아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단점은 시간이 길게 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봤을 때 iOS 어플 만들 때 제한인지 모르겠지만 최대 5분인가를 못 넘기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백그라운드로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찾은 해답은, 사실 이건 제가 직접 찾은 해답은 아닙니다. 타이머 어플에서 가장 거의 국룰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백그라운드를 실시간으로 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그 어플에서 나가는 것과 들어온 것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백그라운드가 아닌 백그라운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화면을 나갔을 당시의 시간을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1시 1분에 타이머를 하고 있다가 11시 1분 1초에 화면에 나갑니다. 그럼 1분 1초라는 그 시간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1분 뒤에 2분 1초에 돌아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돌아온 시간이 구해집니다. 그러면은 1분 1초와 2분 1초 간의 차를 구하시면은 1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 1분만큼 저희가 누적해서 빠지고 있는, 네, 세컨드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야죠. 제가 잘못 적었나요? 네, 빼야 합니다. 세컨드는. 그래서 그렇게 구해진 세컨드 값을 빼고 썸은 당연히 더하고 올타임은 빼는 식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초입니다. 그러니까 딱 시작하자마자 1초 지난 다음에 화면 나갔습니다. 그리고 1분 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썸은 1초에서 1분 1초로 변해하고 세컨드는 5분 타임을 했다 치면은 4분 59초에서 3분 59초로 변경을 돼야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 앞서 화면을 나갔을 시,
화면을 되돌았을 시 라는 그 뜻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메소드입니다. pause when background, will enter background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에 앞서 먼저 요 명시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 오버라이드 펑션 view did load라는 것은 화면에 들어왔을 때 실행되는 메소드라고 제가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먼저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지금 에러가 납니다. 뭐 pause when background가 어딨지, will enter background가 어딨지, foreground가 어딨지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일단은 먼저 무시를 하고 추가적으로 4가지 변수를 더 저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컬러 아래다가 새로운 변수를 넣어 놓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간략하게 설명을 합치기 앞서 타이머가 정지된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사용자가 어떻게 쓰는지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뭐 저희가 지금 만든 것처럼 뭐 시작 누르고 정지한 상태에서 종료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이 아니라 시작 누르고 바로 어플을 종료할 수가 있고, 어플을 종료한 상태에서 다시 들어왔을 때 그럼 타이머가 작동되는지 아니면 정지되어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설정해 놔야겠죠. 그거를 알기 위해 타이머가 정지되어 있는지 돌아가는 상태인지를 확인할 만한 변수가 꼭 필요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다가 갑자기 어플을 종료하면 어떻게 될지 저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 3가지는 백그라운드 진입 시에 계산되는 시간차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변수와 요 2가지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2개, 저희가 명시해놨지만 아직 안 써먹은 2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로 pause when background입니다. 위치는 요 view controller라는 클래스가 끝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end view controller라고 하겠습니다. 끝나는 지점 위에 있어야 합니다. 위에 있어야 하고 요 쌍따옴표를 변경해 주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에 2번째 넣어 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위에 정상적으로 인식돼 가지고 에러가 안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일단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시면은 시작을 한 상태에서 홈 화면으로 나가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타이머를 시작을 하다가 화면을 나갑니다. 보이시나요? 백그라운드. 그러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엔터 보이시죠? 그러다가 다시 나갑니다. 백그라운드 들어갑니다. 엔터 보이시죠? 이 개념으로 백그라운드가 엔터가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나갈 때 들어갈 때 시간을 각각 구해 가지고 그 차액만큼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로 화면 나갈 시, 화면 들어올 시 메소드입니다. 일단은 제가 차근차근 복사를 해서 넣어 놓겠습니다. 여기 아래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isStop은 저희가 아까 만들어놨던 변수 이거입니다. 이게 만약 isStop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게 true가 되려면 isStop이 false 값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스탑된 경우가 아닌 경우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타이머를 정지시키겠다. 왜냐면은 백그라운드에 들어갔을 때 타이머는 정지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저장을 한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 시간만큼 더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타임 트리거는 저희가 맨 첫 번째 시간대에 아마 타이머를 만들었을 때 딱 한 번만 실행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그 불값입니다. 딱 한 번만 실행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타임 트리거입니다. 그거를 다시 true를 해야 이게 다시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let shared, shared라는 이름으로 save time이라는 키 값으로 지금 현재 시간을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시간을 saved time이라는 키 값으로 저장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 두 번째 코드를 복사해 준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만약에 let saved data, 여기에서 저장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가져와서 date, 이 시간은 view 컨트롤러의 getTime difference를 통해서 가져온 값을 여기다가 넣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getTime difference라는 것을 저희가 명시를 안 해놨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백그라운드 구현, 시간차를 구하는 함수. 이제 백그라운드에 들어갔을 시의 시간, 백그라운드에서 돌아온 시간, 그 둘 간의 차이를 계산을 해야겠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getTime difference 가져왔습니다. 이 아래 내용은 크게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뭐 지금 뭐 가져온 시간을 통해서 계산해 가지고 리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리프레시라는 함수가 또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져오겠습니다. 리프레시, 구해진 시간차로 all time sum seconds를 수정하는 겁니다. 똑같이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네, 리프레시라는 함수를 메소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에러 나는 것은 저희가 만든 이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int seconds로 바꿔신 다음에 all time int all times는 int all times 마이너스 int seconds입니다. 그리고 int sum은 int sum 더하기 seconds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을 다 맞춰주시면은 네, 이렇게 되셨죠. 자, 이제 남은 에러는 remove saved date입니다. remove는 여기 있습니다. 시간텀을 위해 저장한 임시 저장 값을 제거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saved time이라는 그 키로 저장을 했었죠. 하지만 이것은 백그라운드를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삭제를 안 하면은 또 계속 메모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삭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삭제는 saved time이라는 값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완료가 되었죠. 자, 이제 에러가 나는 부분은 start action입니다. start action은 어떤 뜻이냐? 타이머 작동을 위한 메소드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저희가 이거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실행을 했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백그라운드에 진입을 했을 때는 정지가 돼야 합니다. 백그라운드가 진입했을 때는 정지가 돼야 하고 백그라운드에서 돌아왔을 때는 다시 실행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refresh라는 저는 함수 안에다가 요 start,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saved time이라는 그 백그라운드에 진입했을 당시의 시간을 가져와서 텀을 요 메소드에서 구한 다음에 네, 여기서 텀을 구한 다음에 각각의 시간, 분, 초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시간, 분, 초를 리프레시라는 메소드에서 각각 바꿔줍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바꾼 다음에는 당연히 다시 실행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야 저희가 뭐 1분 뒤에 돌아왔을 때 정지가 되면 안 되겠죠. 타이머가 백그라운드에서 다시 되돌았다 해서. 그래서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스타트 액션을 넣어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스타트 액션은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 스타트를 눌렀을 때 이 내용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일단은 여기다가 다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스타트 액션을 처음에 실행했을 때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물론 근데 지금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은 isStop이라는 것을 제가 따로 설정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isStop은 정지된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그럼 이게 맨 처음에 어플이 실행됐을 때는 당연히 정지가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어플이 실행했을 때는. 그러면 타이머를 실행시키면 당연히 false 값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false라고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타이머가 정지됐을 때란 것은 또 타이머 스탑 액션을 눌렀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true여야 합니다.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튼 restart 액션을 눌렀을 때도 역시 true여야 합니다. 버튼 reset 액션을 눌렀을 때도 역시 true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타이머가 실행돼 있는 상태일 때만 이게 실행이 됩니다. 타이머가 실행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정지된 상태에서 홈 화면을 나가면은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임시 저장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뭐 차액을 구할 필요가 없죠. 타이머가 안 돌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겹치는 거고, isStat을 어딘가에서 바꿔줘야 합니다. 네, 이게 false로 스타트 액션이 실행되니까. 그러면은 저도 약간 긴장되는데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확인을 위해서 제가 이거는 3분으로 해놓고 1분만 맞춰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59, 58. 네, 백그라운드에 진입했습니다. 52, 51, 50,
49, 48, 47, 46. 45. 네,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를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그러면은 제가 현재 sum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string int sum.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진입할 때 현재 sum 값이 있고 백그라운드에서 돌아왔을 때 여기서 다 계산이 되죠. 리프레시해서. 그리고 실행이 됐을 때 sum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55) 네, 그러니까 6초가 누적됐다는 뜻입니다. 이러고 꽤 많은 시간을 있다가 들어가면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네, 20일 보이시죠? 이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정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어플에 나가면은 네, 누적된 시간이 남아 있죠. 네, 남아 있죠. 그러면 진짜 다 만든 건가? 지금 저도 헷갈리네요. 지금 완성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제가 정확한 알고리즘 아닌데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맞는, 그러니까 이게 빈칸이어도 0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완성도를 높여봅시다. 화면에 진입했을 때 getTime data2라는 것을 했습니다. getTime data2는 지금 저희가 저장되어 있는 시간은 맞지만 1초마다 저희가 바뀌었을 때의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메소드를 한번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save 데이터를 세팅을 했을 때 실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메소드 딱 하나만 추가해주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비교를 위해 제가 4분으로 했지만 5분으로 바꾸고 1시간 5분, 2분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건 잘 바뀌어 있죠. 이 상태에서 아무런 변동 없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네, 이제 되죠. 이게 왜냐면은 그 프로토콜을 저희가 명시한 거에서 save time 데이터를 한번 실행시킴으로 인해서 get time 데이터를 통해 저희가 세팅 화면에서 만든 시간을 먼저 저장을 했습니다. int sequence와 all times가 sum을. 그리고 쭉쭉쭉쭉 한 다음에 save time 데이터를 메소드를 통해 이 저장된, 그러니까 변경된 값을 1초마다 저희가 누적할 이것도 똑같이 저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플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자동적으로 변동되어 있는 시간이 뜰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동된 상태에서 나갔다가 돌아오셔도 당연히 이렇게 타이머 값이 떠 있습니다. 뭐 스탑 한 상태에서 나갔다가 들어와도 문제 없죠. 스탑 한 상태에서 껐다가 켜도 문제 없고요. 스타트를 한 상태에서 꺼도 뭐 문제 없고요. 대신에 이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인식이 안 되나?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백그라운드에 진입했습니다. 아까 31초쯤이었죠. 이 상태에서 어플을 종료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뜨죠. 이 사이에 카운트 됐던 시간은 사라집니다. 왜냐?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편법을 사용한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플을 안 쓰고 있는 동안에 돌아가고 있는 시간은 따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바로 종료를 해버리면은 돌아오는 시점에 대한 계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타깝게도 어떻게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플 종료시라는 메소드가 있을 겁니다. 그 메소드에 저희가 구현한 백그라운드 메소드를 그대로 다시 실행해 주시면은 제 생각에는 이것 또한 뭐 시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백그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네, 근데 진짜 지금 다 된 게 맞나? 다 된 것 같죠?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제가 다시 복습하는 식으로 외부 글씨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프로토콜을 통해서 화면에 대한 저장된 내용을 자동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실현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토콜을 명시를 한 다음에 변수를 만든 다음에 변수점 메소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고 저기서 만든 변수명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뷰 컨트롤러를 실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제가 해놨었고요.
백그라운드는 화면 나갔을 시의 시간과 화면 되돌았을 시의 시간을 저장해가지고 차 시간을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고 빼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sStop이라 쓴 그런 변수가 새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를 했고, 그 아래 pause when background라는 것을 사용하기에 앞서 요 notification center 이런 것을 명시를 해주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화면 나갈 시에는 그 타이머를 정지하기 때문에 realtime.invalidate를 해주셔야 합니다. 타임 트리거는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true를 바꾸셔야 하고, save time이라는 키 값으로 현재 시간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되돌아왔을 시에 save time이라는 값을 가져와 가지고 시간, 분, 초를 그러니까 계산이 되고 그 계산된 값으로 refresh라는 메소드를 통해 각각의 int sum, int all times, int seconds를 변동으로 시켜주신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놨던 임시 저장을 했던 save time이라는 것을 지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시간 차이를 구하는 함수이고 정확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리프레시는 같은 경우는 이건 간략하게 제가 알고리즘 설명해 드리면은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 차를 뭐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있지만,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세컨드에서 그 저희가 구한 텀 값을 뺐을 때 0보다 작은 경우. 무슨 말이냐, 저희가 백그라운드 진입할 때 뭐 5초 남았습니다. 타이머가 5초 남았는데 백그라운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1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5초에서 1분이 60초를 빼면은 마이너스 55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 55라는 값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냥 0이라고 보여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은 시간보다 백그라운드에서 걸린 시간이 더 큰 경우, 말 그대로 뺐을 때 마이너스 값이 떴을 경우에는 세컨드 값이 0이 돼야 합니다. 0보다 떨어질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세컨드 값이 0이 되고 올타임에서 맨 처음에 남았던, 그러니까 5초라면 5초만큼만 빼주시면 됩니다. 썸 또한 5초만큼만 더해주면 됩니다. 이때는 템프 세컨스라는 의미가 없겠죠. 그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로는 올타임에서 템프 세컨스를 뺐을 때 0보다 작은 경우. 이거는 반대로 타이머는 뭐 한 1분 남았지만 전체 총 목표 시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3시간을 목표로 공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올타임스를 3시간을 설정했고, 타이머는 이제 뭐 한 교시 뭐 50분을 설정해 놨다. 그래서 50분 쭉쭉쭉 하고 있다가 타이머 쭉쭉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올타임이 5초 남은 겁니다. 근데 제가 백그라운드를 진입했습니다. 뭐 한 1분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분 뒤에 봐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나갔는데 올타임은 5초가 남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타임이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없겠죠. 올타임이 종료됐을 때 정지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올타임은 당연히 0이 돼야 하고, 썸은 그 남은 올타임만큼만 더하면 됩니다. 세컨드는 올타임만큼만 빼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위의 두 케이스는 타이머가 백그라운드에서 걸렸던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더 적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상 종료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 외의 경우는 템프 세컨스 값으로 더하고 빼주시면 되는 게 맞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해놨던 세이브 타임을 없애고, 스타트 액션이란 것을 메소드를 저희가 새로 만들어 놔가지고 시작하는 메소드를 따로 모아놓은 다음에 정지된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재진입 시 다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끝마쳤습니다. 제가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다 보니까 설명하는 것도 참 힘드네요. 오늘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것들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빡공률. 빡공률이 뭐냐? 사실 제가 1차 완성이라고 한 지금 이 시점은 첫 번째 어플을 만들어서 출시는 아니고 테스트 버전으로 했을 때가 딱 이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 버전을 하다 보니까 공부할 때 뭔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퍼센트화 시킬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타이머를 시작하는 시간을 저장을 한 다음에 타이머를 돌리면서 누적되는 썸 시간, 그 시간과 비교를 하면은 내가 얼마만큼 지나온 시간만큼보다 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을까라는 게 보일 것 같은 겁니다. 제 알고리즘 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시작됐던 게 빡공률입니다. 코드는 이렇게 돼 있고,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이머 맨 처음 시작 시, 그러니까 리셋을 한 다음에 맨 처음 시작 시입니다. 누적 시간이 0에서 1로 될 때, 이때입니다. 이때 타이머가 맨 처음 시작 시에 시간을 저장합니다. 저희가 막 이제 유저 디퍼스로 이제 저장어 가져오고 이제 다들 아시죠? 어떻게 쓰는지. 헷갈리시더라도 위에 이제 코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통해 저는 맨 처음 시작한 타임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타임은 진행되면서 썸은 썸대로 누적이 되지만 그거와 별개로 현재 시간, 그러니까 현재 시간과 그 맨 처음 시작한 시간을 통해
실제로 지나간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타이머를 작동을 했다. 근데 하루 왼종일 공부할 수는 없죠. 뭐 9시 반부터 해서 한 10시 반까지 공부했다가 뭐 1시간 쉬었다. 그럼 11시 반이죠. 그러면은 타이머는 1시간밖에 누적이 안 돼 있지만 실제 지나간 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2시간과 1시간 이거를 비교해서 퍼센트화 시킨 겁니다. 그 세 번째 줄의 내용입니다. 타이머에 누적된 썸값, 그러니까 1시간과 실제 지나간 시간 2시간을 비교해서 빡공률을 알 수 있다. 이게 뭐냐? 공부한 시간, 썸, 그러니까 1시간, 그리고 실제 지나간 시간 2시간, 1시간은 2시간으로 나눕니다. 0.5죠? 곱하기 100, 50이죠? 그래서 50%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간 총 시간 대비 50%만큼 공부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는 퍼센트 라벨이란 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 가져올 때 라벨 퍼센트, 이제는 라벨 퍼센트네요. 뭐 그냥 수정해 놓겠습니다. 라벨 퍼센트 점 텍스트는 빡공률 땅땅 해가지고 스트링 포맷 %.1f란 것은 소수점을 딱 하나만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펄이라는 저는 변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빡공률이라는 값을.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빡공률 펄. 이 펄 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만 출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코드를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트 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저장해 놨습니다. for key 값을. 그리고 이거는 현재 시간과 또 시간차를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차를 구한 다음에 퍼센트는 더블, 썸. 이 더블 값이 왜 필요하냐? 인트에서 인트로 나누면은 원래 1.5, 그러니까 3 나누기 2가 1.5가 맞죠? 네. 근데 인테저 3 나누기 인테저 2는 1이 됩니다. 그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위해서 더블을 더블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더블로 변환한 썸 값을 더블로 변환한 총 지나간 시간, 실제 시간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하겠다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알고리즘을 펄로 표현을 하고, 이 아래 코드는 공부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50%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처리하게끔 해놨습니다. 컬러 텍스트, 이것도 뭐 아시죠? 컬러 텍스트 어떻게 바꾸는지. 저는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빨간색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퍼센트 라벨의 텍스트 컬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는 그냥 흰색, 평상시. 저는 이런 식으로 빡공률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스터디는 끝났지만 도전이라고 적어놓은 이것을 저도 다시 만들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가 훨씬 깔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데이트를 위해서라도 다시 만들어 놓은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빡공률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께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빡공률을 먼저 도전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 프로그레스입니다. 프로그레스는 배울 분야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다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일 적합하다고 느꼈던 영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분의 이제 차근차근 쭉쭉쭉쭉, 아이고 광고 같으네. 네, 이분이 이제 쭉쭉쭉 차분하게 프로그레스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이분을 따라서 코드를 쭉쭉 만들어 보시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프로그레스가 작동되는 모습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고 완전 똑같이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요 코드를 직접 따라서 잘 적어 주신 다음에, 그러면은 circular progress view.swift라는 파일을 이제 완성을 시킨 다음에 스토리보드에서 뷰를 생성한다는 뜻은,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빠를 것 같다. 네, 이 보이시죠? 뷰 안에 타이머랑 이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클 뷰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아울렛으로 연결을 하는 거 아시죠, 다들? 요 아울렛을 연결하실 때 요 타입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놨던, 잘 보고 따라 하신다면 이제 여기 만들 수 있다 하셨죠? 그래서 클래스 타입을 따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제 구현은 유튜브를 잘 시청을 해주시면은 형식이 이렇게 됩니다. 맨 아래줄 보이시죠? 듀레이션은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1초가 제일 낮기 때문에 1초를 그냥 놔뒀고, value, from이라는 게 있습니다. from은 말 그대로 시작점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주면은 이게 0이고 이게 뭐 이렇게 쭉쭉쭉 해서 이게 1입니다.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여기는 0.5고 여기 0.25고 0.125 같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총 원의 길이가 1이고 더블 값으로 잘 소수점화 해가지고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간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어플을 실행했을 때 저는 무조건 0부터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이렇게 쭉쭉 돌아가죠. 이게 맨 처음 시작점이 0이기 때문입니다. 0에서부터 도착점은 밸류입니다. 근데 저는 프로그레스 펄이라는 이름으로 도착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착점의 개념은 전체 총 타이머 시간, 그러니까 50분이라고 하면 3000초죠. 그 30초입니다. 그 3000초에서 남은 타이머 시간, 네, 지나간 60초. 그럼 썸이네? 그냥 썸을 하셔도 되겠네요. 네, 썸을 fixed seconds, 그러니까 3000. 썸을 3000으로 나누면은 얼마만큼의 진행이 됐는지 퍼센트 값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값을 도착 지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 어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알겠지만 그러면은 그 뒤에 1초마다 진행되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분, 1분으로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1초마다 진행되는 프로그레스는 어떻게 구현하냐? from second는 progress per, 계산된 현재 위치를 from second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from second를 시작점으로 설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계산된 거에서 1초 지나간 거만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from second입니다. from second. 그리고 그 이제 저희가 타이머, 그러니까 업데이트 카운터인가? 거기서 이제 1초마다 빼잖아요. 세컨드 값을. 그러면은 그 빠진 세컨드 값으로 이거를 돌립니다. 그러면은 1초가 떨어진 만큼의 퍼센트 값이 변동이 생기겠죠. 그게 새로운 위치입니다. 이렇게 저는 계산된 거 간의 차액을 줘서 이렇게 돌아가는 식입니다. 이게 1초마다 차이, 1초마다 차이, 1초마다 차이, 1초마다 차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돌아가는 식입니다. 이 코드는 일단은 제가 먼저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이거 뭐 들어가시면은 이거는 좀 날것의 코드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나중에 주 단위로 올려놨던 그 깃허브에다가 업데이트라는 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TT 어플도 다 만들어 봤고 iOS 스터디도 끝났습니다. 제가 근데 왜 이렇게 긴급하게 종강을 마무리하려냐,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개강이고 저도 개강이고, 저도 이제 2학년밖에 안 됐다 보니 할 것도 많고 좀 정신없을 것 같아가지고, 또 질질 끌면은 여러분들도 약간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에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주에 끝내려고 고민을 하다가 못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게 먼저 도전을 해보라고 알려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6주차 동안 제가 스터디를 진행해봤는데 처음으로 진행해본 스터디였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 스터디란 게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코딩을 할 수 있다 해서 스터디를 다 할 수 있는 건 그런 건 아닌 느낌입니다. 맥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위주로 진행한 스터디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5명까지도 안 늘더라고요. 엑스코드는 말 그대로 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설명을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고 그래도 다들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거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정말 잘 따라오시고 과제 열심히 매주 꼬박꼬박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도 좀 많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는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기 좋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면은 쓸모가 없는 코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거를 다시 만들다 보면서 메소드를 좀 많이 활용하니까 확실히 보기가 좋고 이해도 쉽고 수정도 용이하고, 그 객체지향이라고 하죠. 객체지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iOS 시작한 게 아마 4월? 3월 달에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뭐 마스터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하기도 좀 어려웠던 점, 다시 코딩을 하다 보니까 코드를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저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려드리면은, 요즘 제가 이제 개인 블로그를 다시 만들어 놨는데 요즘 이제 이런 100준 문제를 제가 풀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100준 문제는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단계별이 있습니다. 제가 단계별로 쭉쭉쭉 순차적으로 문제를 푼 것을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해서 궁금하시면은 뭐 100준 문제 만약에 풀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 거를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푼 문제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문제 링크 보여드렸고 문제 스크린샷 찍었고 제가 직접 푼 코드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코드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와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끝내면은 스터디에 관련된 내용도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들어 본 어플,
이게 이제 제가 이 블로그의 첫 번째 글인데, 이 활동 이력이라고 좀 그냥 그럴싸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뭔가 좀 기록을 남길 것 같아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만든 어플인데, 처음에 어플 만든 것도 제가 올려드렸고, 이거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어플인데 제가 좀 많이 노력했던 어플이긴 한데 일단 남겨놨고, 이건 이제 다들 아시죠? 제가 맨 처음에 스터디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렸던 그 어플입니다. 이게 이제 유료 버전도 따로 제가 출시를 했었고, 이제 아이폰, 사실 요거는 그 사이에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좀 빅 업데이트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알려드린 어플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거를 업데이트를 했고, 이거는 제가 로그인을 안 해놔가지고 안 보여지는군요. TT? 네, TT. 네, TT도 지금 저희가 만든 거죠. 네. 스터디장.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거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6주차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뭐 그냥 간략한 어플들과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궁금하시면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끝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iOS 스터디를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